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도 창업 열풍은 꺾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창업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창업진흥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꼽힐 수 있는 창업 환경이 과연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까요? 김광현 창업진흥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창업진흥원이니까 창업하려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곳이겠죠. 네, 좀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창업진흥원은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예. 준정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중기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들이 연간 한 5,500개 정도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5,500개나. 예, 이게 창업기업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는 스타트업이라고 예. 얘기를 하죠.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창업기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5,500개니까 뭐 규모라든지 업종 구분 없이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예. 무슨 뭐 치킨집이나 피자집 이런 생경 창업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기술 기반의 혁신 창업 기업 이거를 지원을 합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기업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기 때문에 아마 창업도 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창업 열풍이 의외로 괜찮았다 그러던데 어느 정도였어요, 동향이? 지금 저 작년에 예. 코로나 팬데믹 터진 직후에 작년 초죠. 그때만 하더라도 창업 열기가 식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다가 또 투자 열기도 식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 실제로 작년 상반기만 보면 그런 추세가 조금 보였다고 보여지는데 연간으로 따져보면은 기술 기반의 창업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창업은 좀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열심히 창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뭐 생계형 창업을 아까 지원 안 한다고 그랬죠? 네, 저희들은 이제 기술 기반의 창업, 혁신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뭐 벤처 투자 이런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벤처 투자도 상반기에는 조금 줄어들 걸로 이제 생각들 했거든요. 그 저희들이 우리나라 그 벤처 투자가 예. 4조 원대가 한 3년인가 4년인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4조 이게 재작년에 재작년에 4조 3천이 조금 안 됐다가 작년에 4조 3천이 조금 넘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0.6% 정도 늘었을 겁니다. 그러면 벤처 투자가 늘었다는 것은 벤처 자금 모집, 벤처 펀드 결성도 혹시 많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벤처 투자는 작년에 집행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벤처 펀드 결성도 이게 이제 펀드 결성이 이렇게 계속 늘다가 줄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되게 이제 4조 원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6조 5천억 정도로 거의 50% 이상이 늘어났어요. 예. 다시 말하면 그 돈이 벤처 펀드 조성액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예. 올해 투자가 굉장히 활발할 것이다. 벤처 투자가 활발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벤처 펀드가 지금 6조 5천억이나 결성이 됐기 때문에 그 돈으로 기술을 가진 그렇죠. 기업이 올해 많이 투자할 것이다. 예. 네. 뭐 대규모 투자, 대형 투자도 많이 늘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개 중기부에서 대형 투자라고 그러면 100억 이상 투자 이제 그 창업기업에 투자한 것을 100억 이상을 되게 대형 투자라고 하는데 그게 2016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한 연간 20개 정도 되던 것이 2019년에 70개로 늘었는데 작년에 75개로 계속 더 늘어난 셈이죠. 예. 그러니까 100억 이상이면 굉장히 큰 규모 같은데 그런 큰 규모 투자한 기업도 많이 늘었다 그런 얘기네요. 예. 우리 김광현 원장이 지금 창업진흥원장을 하시는 동안에 창업계에 뭐 대박 소식이 많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잘했어요. 요즘 창업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요즘 뭐 창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죠. 그 지난달 하이퍼커넥트라는 회사가 미국 하이퍼커넥트가 약 2조 원대 이게 팔렸죠. 100% 지분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었고 2조 원대면 대박이죠. 저희들이 2019년 말에였던가요? 배달의민족이 4조 7천억에 팔려나간 적이 있는데 하이퍼커넥트가 그 아자르라는 그거군요. 그렇죠. 동영상 그 채팅 어플. 네네. 그 기업이 2조가 조금 안 되는 돈에 팔려나갔고요. 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한때 뭐 100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달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죠. 예. 그리고 나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제2 하이퍼커넥트, 제2 쿠팡은 없느냐 그런 기업들 좀 소개를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전화들이 온다고 해요. 해외 투자자들이. 예. 그러면 하이퍼커넥트
또 쿠팡, 뭐 우리가 제2의 벤처붐을 기대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하나만 더 제가 사례를 더 네. 들어볼게요. 그 지난달인가에 뷰노라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코스닥에 뷰노. 상장을 해 뷰노. 네. 그 기업이 상장할 때 공모 경쟁률이 1,500대 1이 됐었어요. 그때도 창업계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올 하반기 되면은 또 루닛이라는 또 똑같은 인공지능 헬스케어 업체가 상장을 루닛. 예. 다들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그렇죠. 회사들입니까? 예. 그 루닛과 뷰노가 이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뭐 투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예. 기업들인데 그 코스닥에서는 두 기업들이 아마 이렇게 올해는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뷰노는 이미 IPO를 했고 네. 루닛은 하반기에 상장을 하려고 대기 중인데 네. 혹시 어떤 분야인가요? 루닛과 뷰노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병을 진단하는 그런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진단해서 어떤 병이 있다 없다, 암이 있다 없다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것은 야놀자 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기사도 야놀자가 나왔었죠. 미국으로 가겠다. 예, 예. 쿠팡이 이제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큰 돈을 모으니까 우리도 미국에 가서 좀 큰 돈을 한번 그렇죠. 받아보겠다. 올해는 아마 미국 증시를 두드리는 우리 한국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들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야놀자 말고도 또 후보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죠. 예. 네. 요즘에 창업 동향을 보면 정말 변신이 빠르지 않습니까? 쿠팡 아까 말씀하셨고 카카오뱅크, 뭐 네이버 파이낸셜, 토스 이런 데들이 이제 기존의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그런 변화가 이 창업진흥원장도 좀 따라가기 힘든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떻습니까? 아 정말 변화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쿠팡이 2010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딱 10년 남짓 됐죠. 예. 쿠팡이 설립됐을 때 그리고 불과 몇 년,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언론에서는 쿠팡이 적자를 내고 있어서 저 회사 과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대규모 투자를 했고 점차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쿠팡의 그 배달 서비스에 굉장히 또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신세계 이런 것들의 시가총액 하면 20배, 30배가 돼버리니까 그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자칫 쿠팡한테 먹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유통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예. 아까 카카오뱅크 말씀하셨는데 카카오뱅크가 2016년 8월인가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네. 제가 디캠프 센터장이 됐던 게 2015년인데 디캠프도 이렇게 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곳이었죠? 은행들이 거기 센터장 지원하는 하셨을 기관이죠. 때. 거기 네. 센터장을 제가 3년 했는데 2015년 센터장이 됐을 때 은행장들 회의에 제가 갔었는데 예. 어느 은행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한국은 신용카드가 굉장히 널리 보급돼 있기 때문에 핀테크가 필요 없다. 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핀테크 제가 회사들 뭐 경쟁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걱정 아니 식이었군요. 그렇죠. 제가 이 양반 큰일 말씀 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불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저기 카카오뱅크가 시작을 했고 젊은 친구들 카카오뱅크의 그 편리한 이 기능에 굉장히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 그쪽으로 몰리고 은행들도 큰일 났다 이제는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뭐 카카오뱅크 좀 따라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고 토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부문에서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 혁신을 이제 기존 업체들은 그 기존 사업자들은 그 혁신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그 뒤쫓아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곳이 지금 창업진흥원인데 이제 정부가 우리 창업 강국을 기치로 내걸었잖아요. 창업 예. 강국을 지원하는 것이 또 창업진흥원 아닙니까? 예, 예. 우리가 창업 강국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사실 제가 디캠프 센터장 3년 하고 창업진흥원장 3년 이렇게 6년 동안 창업계를 쭉 보면은 제가 2015년 디캠프 센터장 됐을 때 그때 창업 환경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네, 그때까지도 창업하면 폐가 망신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고 물론 지금도 젊은이들이 뭐 공무원 시험 준비 많이 하고 대기업 선호하고 이런 거는 분명 있죠. 하지만 2015년 또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창업하거나 아니면은 은행 돈을 빌려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작업이 잘못되면은 그야말로 폐가 망신이 되는 수가 인생을 있고 그냥 망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굉장히 위험이 힘든 있었는데. 일. 근데 지금은 네. 유망한 창업기업이면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키워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초창기에는 창업 초창기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환경이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요망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전제 그렇죠. 조건이?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정부가 추구하는 창업 강국이 될 수가 있겠다, 한국이.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코리아에 대한 그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전에는 한국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됐지 않겠나, 좀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팬데믹 끝나고 나면 한국 스타트업을 다시 보자, 한국 스타트업 투자할 만한 것이 또 없나, 이런 식으로 많이 네. 이렇게 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부 규제 차원에서 창업을 어렵게 하는 면도 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맞는 말이죠. 그 부분이 정말 아픈 부분이고요. 그 사실 이게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서비스나 이렇게 제품이 새로운 것들, 혁신적인 것들이 나오다 보면 네. 기존 사업자들은 기존 방식으로 해서는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분신까지 해가면서 저항을 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 사업자도 국민이고 혁신하는 사업자들도 국민이다 보니 정부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럴 때는 정부에서는 굉장히 소신 있는 행정을 해줘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중재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속도가 늦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래전에 비하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제 모으는 그런 걸 좀 더 훨씬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많은 돈을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지원을 해 오셨는데 특히 창업 지원을 하면서 조금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건 좀 고쳤으면 했는데 아쉽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창업진흥원장으로 2018년에 가려고 했던 이유도 지금 민간 창업계는 디캠프가 생긴 이후에 굉장히 강남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성화됐고 네. 굉장히 창의적인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의 지원하는 방식은 좀 구태의연하다. 좀 더 스마트하게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거기에 갔는데 예.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자랑하기는 네. 그렇고요. 나름대로 좀 스마트하게 바꾸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제가 이룬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작년 2020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19년에 창업진흥원의 창업 지원이 좀 더 스마트해졌으면 좋겠다. 스마트라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해서 그래서 좀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에 굉장히 치중을 했었습니다. 지원 방식을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비 점검 시스템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개발했어요. 사업비 점검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영수증 다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는 이제 사업비 점검 시스템 개발이 끝나자마자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가서 점검을 하는 거죠. 예. 그 바람에 현장 점검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그게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예.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저희들이 또 하나 재작년에 개발했던 게 멘토링 시스템. 멘토링. 시스템. 예. 부산에 있는 창업자가 서울에 있는 멘토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멘토링을 받게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개발을 했는데 예. 이게 개발 끝나자마자 이제 팬데믹이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멘토링으로는 쓰지 않고 주로 회의용으로 썼어요. 국정원에서는 줌 같은 서비스를 못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개발한 그 시스템으로 저희 내부의 회의도 하고 창업자하고 회의, 주관기관 그러니까 지원기관과 회의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이사회까지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고 지원 방식도 많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바꿨죠. 네, 그렇군요.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을 지금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창업을 준비하는 뭐 대학생이랄까 젊은이들랄까 이런 친구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창업계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참 많은 분들이 뛰어들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창업을 누구나 창업하면 누구나 성공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업해서 성공할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저는 리더십 차원에서 지켜보는데 좀 끼가 있는 사람도 대기업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옵니다.
깡이 있고 깡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고비를 자기가 극복해내죠. 그리고 꾀가 있는 사람들은 그 고비마다 슬기롭게 극복을 해내고 그다음에 남들과 차별화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끼가 있고 끼와 깡이 있고 깡이 꾀가 있고 있는 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창업길에 뛰어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자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뛰어들었을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부 돈만 또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드네요. 네. 끼와 깡과 꾀가 있는 젊은이들 창업에 좀 도전해라. 예. 그런 거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